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재성입니다. 오늘은 질병불안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질병불안장애 하면 질병은 우리 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안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 신체와 정신이 부조화를 이루어서 생기는 질병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건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신이 뭘까? 이런 것을 제가 감히 정의 내리긴 어려울 것 같지만 교과서나 이런 데서 보면 인간을 정신과 신체라는 두 가지로 바라본 시각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계속 되어 온 것 같아요. 그 중에 정신은 인간을 설명할 때 신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것들을 정신이라고 다 부를 수 있습니다. 언어, 예술, 창조,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것인데요. 보통 사람의 생각, 그리고 감정, 행동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것들, 이 생각, 감정, 행동을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이런 정신이 환경을 만났을 때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적응하면서 대인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때 정신이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체와 정신은 딱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서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마음과 몸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사촌이 땅을 샀을 때 그 앞에서 야 너무 부럽다 질투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사촌이 땅을 산 게 진심으로 같이 기뻐할 일이면 배가 아플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속마음에는 굉장히 질투도 나고 부럽기도 하고 좀 밉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겉으로 표현할 수가 없을 때 이런 마음의 갈등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배가 아픈 것이죠. 그리고 요즘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할 때 배가 막 아프고 심하면 설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신체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몸이 아플 때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기도 하죠.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신체와 정신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한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 질병불안장애라는 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질병불안장애는 건강염려증이라는 병에서 새롭게 진단분류 체계가 바뀌면서 바뀌어진 이름이에요.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자신이 큰 병에 걸렸다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데 그로 인한 불안, 두려움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병을 건강염려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염려증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실제로 신체에 신체에 어떤 아프거나 증상이 있는 불안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체 증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굉장히 아프고 병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 증상이 있는 불안은
신체 증상 장애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신체 증상 장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또 성기능 장애까지 있는 데다가 여기저기 마비가 있는 아주 다양한 신체 질환을 갖고 있는 신체화 장애라는 병이 있고요. 그리고 어디가 뭐 해부학적으로나 의학 이렇게 내과나 신경학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나타나는 통증 장애, 이러한 질병들이 신체 증상 장애라고 하는데요. 건강염려증 중에서도 이렇게 신체 증상이 있는 부분은 신체 증상 장애에 더 가까운 것 같다. 그래서 신체 증상이 있는 건강염려증은 신체 증상 장애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질병 불안 장애는 신체적 증상이나 감각을 비현실적으로 부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자신이 심한 병에 걸렸다는 집착과 공포를 가지게 되는 상태인데요. 신체적으로 병이 없다는 확진을 받아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이 의사 저 의사 계속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경우를 얘기해요. 저희 교과서에서 보여준 예는 어떤 남자가 수혈을 받았는데요. 사고 이후에. 근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수혈 받은 사람 중에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있었다. 이런 뉴스를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도 에이즈에 걸렸으면 어떡하지?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에이즈 검사를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데 의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굉장히 불안해해서 이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을 때 이 질병 불안 장애에 이완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과서에 든 예 말고 이런 예도 가능할 것 같아요. 동성애자가 있었는데 이 동성애자가 본인이 에이즈에 걸린 것이 아닌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동성애 자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 죄책감 같은 것이 있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교과서에서 예를 든 것이었고요. 제가 임상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예는 이렇습니다. 시골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변에서 친구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돌아가시고 누구는 암이 걸렸다, 굉장히 크게 아프다,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큰 병에 걸린 게 틀림이 없다, 암에 걸린 것 같다, 그러면서 검사와 병원 진료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받으셨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불안이 가시지 않는 거죠. 어머니 말씀이 저 병원 가서 진단받았던 어떤 사람이 다른 큰 병원 가서 오진인 게 확인된 경우도 있었다. 아무래도 저 병원 의사 돌팔인 것 같다. 큰 병원 가봐야 되겠다. 또 큰 병원 가서 더 검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대학병원으로 가봐야 되겠다. 대학병원 가서 이상이 없으면 제주도 의사들은 믿을 수가 없겠다.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보자. 그래서 서울의 큰 병원 가서 이사가 없으면 그 분야에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가 다른 대학병원에 근무하는데 그 병원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끝없이 값비싼 CT나 MRI 같은 검사부터 아주 바늘로 찌르거나 아주 침습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몸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검사까지 계속 받으시려고 하는 거. 의사들이 큰 걱정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그걸 믿지 못하고 계속 불안해하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크게 가정불화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들은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계속 검사를 하게 해드리는 게 효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자녀들은 그렇게 하는 게 돈도 많이 들고 건강에도 좋지 못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대하면서 집안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결국은 이게 마음의 문제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치료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미국의 경우는 7%나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사춘기에서 많이 발생하고 남녀가 비슷하고 20, 30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발생한다고 하고요. 2011년도에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를 아주 대규모로 했었는데 그때 0.7%에 해당되고 또 남녀 모두 60대에서 유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인생사에 있어서 큰 스트레스나 건강에 대한 크게 대수롭지 않은 위험을 경험하면서 크게 놀랐을 때 시작되기 쉽다고 해요. 성인기에 발병하는 원인들은 어렸을 때 학대를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있거나 아니면 병을 심하게 앓았거나 다쳤던 경험, 부모가 너무 과잉 보호를 해서 스스로를 지킬 힘이 약해져 있을 때, 이럴 때도 성인기에 발병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으로서는 감각적인 참을성이 낮고 신체 감각에 예민한 성향이 있는 분들, 과거에 상실이나 학대, 배척, 실망의 경험이 굉장히 컸던 분들, 죄책감이 많고 자기 비하가 심한 분들도 이런 병에 걸리기가 쉬운 거죠. 공격성이나 증오가 신체적인 불안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이 비슷한 경우로 전환장애라고 했어요. 마음의 불안이나 분노, 증오심이 몸의 증상으로 전환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흔한 예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구박하는 거예요.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많이 힘들게 할 때 며느리가 그걸 듣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본인도 맞대응을 하고 싶고 말대꾸도 하고 싶고 화도 내고 싶은데 차마 그럴 수 없을 때 혀가 마비돼서 말을 못하게 되거나 실어증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한 대 정말 때려주고 싶은데 정말 차마 때릴 수 없는 상황일 때 손이 마비되는 그런 증상을 경험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전환장애의 경우가 공격성이나 증오가 신체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질병불안장애도 이와 비슷한 증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병이 걸렸다는 것은 죄책감이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벌을 주는 수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속죄의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게 일부러 꾀병을 부렸다는 건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벌을 주는 수단으로 이런 증상들을 알게 모르게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사실은 현대의학이 아직 밝히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이게 신체질환이 아닙니다 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모두 다 이건 심리적인 문제다, 정신적인 질환이다 하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그냥 단순한 신경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신경학적인 문제나 내과적인 문제가 나중에 들어서 밝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주의하고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환의 원인을 사회적 학습 모델로 설명하려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거는 환자 역할을 함으로써 감당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설명이죠. 사람이 아프면 책임이나 의무로부터 도피할 수 있잖아요. 아프면 시험을 안 봐도 되고 공부를 못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아프면 명절에 가서 시댁에 가서 집안일을 안 해도 될 수 있죠. 이런 도피의 기능이 이 병에 빠져드는 원인이다 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흔히 몸으로 온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죠. 우울증 있으신 분들 중에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다양한 증상들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런 질병에 대한 불안도 우울증이나 불안에 변형된 형태로서 이 질병불안장애 있으신 분들의 80%가 다른 우울장애나 불안장애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증상들을 보이시는지 대략적으로 알려보면, 비현실적인 신체적인 질환이 있다는 신념에 사로잡혀서 이를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이로 인한 증상이나 기능장애를 호소하게 됩니다. 진찰을 해보고 검사를 해도 특별한 신체 질환이 확인되진 않는데도 말이죠.
자신의 병을 자꾸 주장하면서 이 때문에 사회적인 생활이나 직업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정한 신체 기관에 질병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름대로의 타당한 설명을 하는 거죠. 남들이 들으면 충분히 그럴만하다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의 나름대로의 설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 촌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 예를 들었다시피 건강과 관련된 불안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증가하게 되죠. 몸이 약해지고 동시에 이제 마음도 같이 약해지게 되면서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초기나 중기 성인기에 시작을 해서 이게 굉장히 만성화돼요. 스트레스가 심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병에 대해 막 집착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관심도 가져주고 또 검사를 해서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되고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이 좀 벗어나지면 나아졌다가 다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복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의료진이 설득을 하고 검사 결과를 제시를 해도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고요. 검사를 하고 그리고 상황이 도저히 이 병이 걸린 것이 아닌 것 같다. 본인이 납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또 다른 병으로 옮겨가기도 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마음의 불안, 외로움, 사회적인 고립 그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병이니까요.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은 계속 다른 질환으로 바꿔가기 쉽습니다. 어떻게 진단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요. 심각한 질병을 가졌거나 얻었다는 집착이 있는데 이게 신체 증상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아주 미약합니다. 이게 병이 실제로 있거나 아주 위험성이 높다 할지라도 이 집착이 정말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고 부적절할 경우에는 이 병이라고 진단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지나친 불안감이 있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요. 그리고 이 병이 맞다는 걸, 자기가 병에 걸린 게 확실하다는 걸 찾기 위해서 검사를 반복하거나 과도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진료 약속을 과도하게 하고 여기저기 의사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본인이 더 불안하니까 병원 진료를 아예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암이니 어차피 가망이 없으니까 병원에 안 가겠다 고집하시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집착이 적어도 6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계속되어 있고 또 다른 질환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 이 병에 진단되게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면 예전에 그 건강염려증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분의 1 정도는 회복이 되고요. 3분의 1은 만성적인 경과를 거쳐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4분의 1은 아주 좋지 않은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니까 정말 생각보다 심각한 질환인 거죠. 그 이전에 건강염려증이 새로운 진단분류 체계에 의해서 질병불안장애로 정해졌는데 이 질병불안장애에 대한 연구는 이전 건강염려증에 비해서 연구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최근 결과에 의하면 4분의 1이나 2분의 1 환자가 덜 심하고 단기간의 증상을 경험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체 증상이 실제로 동반된 신체 증상장애가 분리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조금 더 경미한 경우가 남았을 수도 있고요. 아직 검사 결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은 지켜봐야 될 것은 같아요. 병의 경과와 예후를 좀 살펴보면 이게 스트레스와 관련이 되어 발생되었다가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되고 상황이 나아지면 회복되었다가 다시 재발하는 양상, 만성적인 경과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요. 한번 발생하면 몇 개월에서 몇 년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 높거나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우울이나 불안이 동반되었을 때 오히려 예후가 좋고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경우가 갑작스럽게 좋아질 가능성도 높고 또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는 인격 장애가 없을 때, 다른 신체 질환이 없을 때 경과가 만성적으로 흐르지 않고 비교적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이런 분들이 정신과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데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정신과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게 사회적인 낙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꾀병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은 굉장히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치명적인 생각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체 증상을 다루고 있는 가운데, 병원도 다니고 정기적인 검사도 받는 가운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데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안이나 걱정을 그냥 단순히 꾀병으로 치부한다든가 무시할 게 아니라 만성적인 질환이라고 일단은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적응해서 이게 완전히 없어져서, 이 불안이 완전히 없어진 이후에 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불안이 있더라 하더라도 나는 나의 삶을 꾸준히 잘 살면서 현실에 잘 적응하겠다 하는 마음 자세로 현실 적응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환자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다는 걸 인정하면서 정신과적인 평가와 치료를 같이 해나가자, 그렇게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해 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데요. 인지행동치료, 정신치료, 집단치료 같은 이런 상담치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본인이 이 상황을 왜곡된 방식으로 오해하는 것 때문에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더 큰 것이 있다면 그런 왜곡된 생각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다양한 과제를 통해서 행동을 실제로 교정해 나가는 치료 방식인데요. 본인이 너무 지금 상태를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든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스스로를 굉장히 비하한다든가, 이런 인지적인 오류들을 회복시켜 나가고 실제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노력해보고, 이런 방법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한 트라우마나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발병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이전에 받았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잘 풀어서 치료하는 경험,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속내를 터놓고 정보와 마음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집단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하고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어떤 확신, 그리고 지금 검사 결과를 믿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 그런 것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교육도 받고 정서적인 지지도 받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병을 깨끗이 없애고 나서야 내 삶을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이런 불안과 어떤 걱정들이 나를 계속 위협할지라도 나는 묵묵히 나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적응의 기술, 그리고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기술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약물 치료도 도움될 수 있는데요. 건강염려 증상 자체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으로 딱 그 병에 쓸 수 있는 약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치료 가능한 우울이나 불안이 동반되었을 때 예후가 좋다고 했던 것처럼, 우울이나 불안, 여러 가지 증상들이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신체 검진을 하는 것도 불안 호전에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검사 어차피 음성 나올 거 뻔하니까, 그리고 자꾸 그렇게 나오면 주변 사람들이 또 꾀병이다 의심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병원을 안 가려고 거부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적당하게 조절해야지 일괄되게 틀에 박힌 치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상 분명한 문제가 확인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맞겠지만,
애매한 검사 결과까지 다 치료하는 것은 오히려 병에 대한 집착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주 단단하고 지지적인 이런 튼튼한 관계로 확립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정신과 의사의 필요는 없는데요. 동일한 1차 의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면 더 좋겠죠.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는데 증상을 평가하고 검사하고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을 다루는 쪽으로 옮겨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람은 혼자서는 감정을 충분히 조절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원래 사회를 이루고 집단으로 살아가는 존재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혼자서는 못한다는 얘기죠. 산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하시는 분도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어떤 내적인 존재 아니면 신적인 존재와의 진정한 교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 혼자 감정을 조절하겠다는 독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불행하거나 인간은 언제나 이런 감정을 겪을 수 있는데 그것을 혼자서 조절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억누르거나 무시해서 나중에 더 큰 병을 만들거나 아니면 언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쑥 튀어나오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는 방식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방식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의 화를 조절하고 다스리는 것보다 옆에 화난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이해해주려고 노력할 때 옆 사람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내가 화나고 외로울 때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고 또 그분들이 어려울 때는 내가 도움을 주고 이렇게 서로 도울 때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이고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원만함은 정신건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질병불안장애도 그러한 몸과 마음의 부조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사회적인 고립감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건강은 대인관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 그걸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모든 고민을 혼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 혼자 고민을 해결하려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는 것이 결국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언젠가 또 내가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손을 내밀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요즘 세상이 나의 속내를 솔직하게 내비쳤다가 뒤통수를 맞는다거나 배신을 당한다거나 그러기도 쉽죠. 또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정말 아픈 부위를 드러내기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언제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항상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애쓰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